안녕하십니까. 명재병원 호흡기내과 장혜진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호흡기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얘기를 먼저 시작하게 되어서 조금 당황하셨을 텐데, 일단 작년 우리나라 사망 원인 순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위가 암 질환이었고, 그 중에서 남성 1위는 폐암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장 질환, 그리고 세 번째는 폐렴입니다. 이 중에서 폐암과 폐렴 둘 다 모두 호흡기 질환인데, 인구가 고령화될수록 암 발생률이 증가하고 암으로 사망하는 것 아니면 이제 심장 아니면 폐 때문에 사망하는 것이 되는데, 그런 폐 질환 중에서도 폐렴이 3위에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질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가져온 슬라이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호흡기는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기본적인 구조 먼저 간단히 보시고 지나가겠습니다. 호흡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인두, 후두, 코와 입을 통해서 들어온 공기가 기관을 통하고 기관지 그리고 세기관지를 통해서 허파과리, 폐포까지 들어오는 전체가 지금 호흡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호흡기는 첫 관문이 코와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공기이기 때문에 외부와 노출이 되어 있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이 코와 입으로 통해서 들어온 먼지 같은 경우는 섬모라고 하는 폐 안에 있는 머리카락 같은 작은 털에 의해서 걸러지게 되고, 이 주변은 코 점막이 촉촉한 것처럼 폐 안에도 점액으로 인해서 촉촉하게 젖어 있는데, 이 점액과 섬모에 의해서 미세먼지들과 입자들이 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호흡기 계통의 방어 기전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안에는 먼지와 그을음, 곰팡이, 진균, 박테리아, 바이러스 같은 입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물질들은 기도 및 폐포 표면에 침착되게 됩니다. 인체의 호흡기 계통에는 위의 물질들로부터 스스로를 청소하고 보호하는 방어 기전이 있습니다. 기도 내부를 에워싸는 세포에 존재하는 미세한 머리카락과 같은 근육 돌기인 섬모는 호흡기 방어 기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섬모는 기도를 덮고 있는 점액 수분층을 밀어내게 되고, 이 점액층은 병원균, 잠재적으로 감염성 미생물을 얘기를 하는데, 이 병원균과 다른 입자를 포획해서 폐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액층에 갇힌 병원균과 입자는 기침으로 내뱉어지거나 구강으로 이동해서 삼켜지게 되는데, 이거에 바로 가래가 생성되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래를 생성하는 것 이외에도 폐 안에는 백혈구의 일종인 폐포 대식세포라는 것이 있어서 병원균을 직접적으로 잡아먹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방어 기전을 얼마나 잘 그리고 오래 유지하느냐가 호흡기 건강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폐 같은 경우에는 노화로 인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장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노화가 호흡기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좀 더 어려워지게 되고, 그리고 최대 들숨 후 내쉴 수 있는 최대 공기량과 같은 폐활량이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근력이 약화되면서 호흡근도 같이 약화가 되게 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점액층이나 섬모의 역할이 떨어지면서 이런 폐 방어 기전의 효율성이 감소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침 반사가 감소되게 되면서 정상적인 반사 기전이 소실이 되면서 흡인성 폐렴이라든지 아니면 감염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흡 조절의 민첩성 역시도 노화로 인해서 감소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기전들로 인해서 노화가 호흡기 계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폐렴이나 폐암 같은 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제 호흡기 질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겠는데요. 급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호흡기 질환 중에서는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코로나19, 그리고 인플루엔자라고 불리는 독감, 그리고 3위의 사망 원인으로 말씀드린 폐렴, 그리고 일반적인 감기로 알려져 있는 기관지염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혈압, 당뇨와 같이 만성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만성질환으로 들어가게 되는 질환 중에서는 이제 천식, 그리고 COPD라고 불리는 만성폐쇄성 폐질환, 그리고 만성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결핵, 그리고 폐암 등이 있겠습니다. 천식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생기면 끝까지 간다, 이런 말은 옳지는 않은데요. 천식은 중간에 관리를 하다 보면 다시 약제를 쓰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질 수가 있는 질환이라서
아주 만성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질병이 되겠고, 그리고 버스에서 광고하는 거 한번 보셨던 적이 있으셨을 텐데 COPD엔 땡땡탕 이런 식으로 COPD라고 불리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폐질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흡기 질환은 유행하는 계절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환절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고 건조하는 공기로 특징 지어지는데요. 이 차고 건조한 공기는 바이러스가 활동하고 생존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호흡기 바이러스가 환절기에 유행하면 이제 독감 바이러스가 되는 것이고요. 여름철에 비해서 감기 환자가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은 일반인에 비해서 극심한 호흡곤란 또는 악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지는 차고 건조한 공기에 노출되었을 때 수축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게 바로 운동 유발성 천식의 주요 기전입니다. 그래서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라고 불리는 이런 많은 호흡기 환자들이 여름철에 잘 지내다가도 겨울철이 되면 호흡곤란이 악화되고 입원이 잦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환절기는 일교차 자체도 크기 때문에 미처 온도 변화에 대처하지 못해서 감기 및 폐렴 등의 호흡기 질환의 악화가 일어날 수 있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게 되면 호흡기 질환뿐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 역시도 같이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천식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나 온도 변화에 민감해서 응급실 방문이 유의하게 늘어나게 되고, 봄철 황사 같은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는 외출을 삼가하는 것이 좋고, 외출이 꼭 필요하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호흡기 질환자들이 환절기, 즉 겨울철에 어떤 주의사항을 지녀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흡입기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라고 한다면 평상시 사용하는 약물을 꾸준히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상이 지금 당장 불편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흡입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향후에 급성 악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장 증상이 없어도 흡입기는 지속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매년 독감 예방접종을 받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만성 폐질환 환자는 폐렴구균 예방접종 역시 권고드리는데, 이것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로는 감기 예방을 위해서 평상시 적절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집안에는 가습기나 젖은 수건 등을 이용해서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로는 특히 꾸준한 신체 활동이나 운동으로 모자란 폐 기능은 회복되지 않지만 호흡곤란 증상 완화에는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은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평소보다 가래의 성상이 변하거나, 즉 가래의 양 자체가 늘거나, 아니면 끈적끈적하게 점도가 증가되었거나, 아니면 색깔이 누렇게 농성으로 변화했다든지 이런 성상이 변했을 때, 그리고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심해지면 바로 내원해서 응급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조치를 받기를 권고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호흡기 천식 환자라든지 아니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의 흡입제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런 흡입기는 꾸준히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요새 계속 대두되고 있는 화제인 코로나19와 호흡기 질환 환자와의 연관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암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천식, 간질성 폐질환, 폐동맥 고혈압 등으로 진단받은 만성호흡기 질환자는 코로나19 감염 때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과거나 현재 흡연자에서도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도가 상승합니다. 또한 금연은 다른 건강상의 이득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령자가 아니거나 흡연자가 아닌 환자들은 코로나 자체가 잔불로 끝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흡연을 하셨던 분들은 잔불이 아니라 산불까지도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예방하실 수 있는 선에서는 반드시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만성호흡기 질환자가 고령이고 과거, 현재 흡연자임을 고려할 때 반드시 백신을 접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와 천식 환자들의 연관성을 보겠습니다. 천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증가하거나 관련 사망의 위험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천식의 증상이 심하거나
천식 조절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경구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천식이 심해서 입원했던 병력이 있었던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런 경우에는 평소에 천식 관리를 잘 해서 갑자기 증상이 나빠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코로나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관련성을 보겠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서 결론을 짓기가 어렵지만, 만약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게 되면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처방받은 약을 용법대로 잘 복용을 해야 되고,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빠른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예방접종을 반드시 해야 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지키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흡연자는 반드시 금연을 해야 하고,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검사를 받고 확진이 된 경우에는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 질환 예방법 중에 가장 쉽고도 중요한 것이 개인 위생이겠습니다. 위생이라고 하면 손 씻기나 가글, 아니면 침구류 세탁, 이런 가정관리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실내 위생관리, 즉 환기나 적절한 습도도 중요합니다. 실내 온도는 20도 정도, 그리고 습도는 50에서 60% 정도를 유지하라고 되어 있고, 진먼지 진드기나 실내 먼지 등과 같은 분진을 깨끗이 청소하기 위해서 침구류 세탁이나 환기도 같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호흡기 감염은 침과 같은 비말 감염이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의 비말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수준의 식이 섭취와 운동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심폐기능과 운동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기저 폐 기능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느끼는 빈도 자체가 적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천식 환자의 경우에는 기온이 낮은 새벽 시간보다 기온이 높고 바람이 적은 대낮의 운동을 권고드리고, 미세먼지와 황사 등이 있는 봄철에는 실내 운동을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독감과 폐렴 예방접종인데요. 독감 같은 경우에는 매년 맞아야 하는데, 이 이유는 독감 바이러스 종류 자체가 매년 종류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맞았다고 해서 올해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독감은 매년 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폐렴구균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한 번 접종한 것으로 평생 면역을 획득하게 되는데,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5년마다 한 번씩 접종하게 됩니다. 가정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손 씻기, 가장 기본적이고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최소 20초 동안 비누와 물을 이용해서 자주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하고, 비누와 물을 이용할 수 없다면 최소 60% 알코올을 함유한 손 소독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을 씻어야 하는 때는 외출 후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온 후나 조리하거나 식사하기 전, 화장실 사용 후, 기침이나 재채기 후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만지는 물건이나 접촉 표면을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신선한 공기의 유입, 공기 필터,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환기도 자주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손 씻는 방법은 여러 가지 광고로 아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처음에는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렀다가 그 다음에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 줍니다. 그리고 손등과 손바닥을 대고 문지르고,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다른 쪽 손가락으로 돌려주면서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서 손바닥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면서 손톱 밑도 같이 세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침과 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휴지나 손수건, 옷 소매 이용, 입 가리기 등 기침 에티켓을 지키고, 기침이 계속된다면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손으로 가급적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고, 집안 실내 등은 청결히 하고 환기를 자주 시켜줍니다. 그리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기침이나 목 아픔, 콧물이나 코막힘 등이 있을 때에는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피하고 가급적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의 외출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강조하고 싶고 중요한 금연인데요. 흡연으로 인한 기도염증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바이러스 및 세균의 침투가 쉬워집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앞서 호흡기 사진을 같이 보여드린 거였는데요. 이 호흡기 안에는 섬모라고 하는 미세한 머리카락과 같은 털이 있고 거기에 점액 분비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섬모 같은 경우에는 흡연 연기, 그러니까 담배 연기로 인해서 파괴가 되게 되고, 이 1차 방어 기제가 파괴가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바이러스 및 세균의 침투가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흡연을 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감소되는 폐활량보다 훨씬 급격하게 폐 기능이 감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화 과정에서 폐 기능이 서서히 감소하는 일반인들보다 흡연자들의 경우에는 점점 더 급격한 폭으로 감소를 하게 되기 때문에 또래보다 젊은 나이에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생길 빈도가 높고, 그리고 심장질환, 암 등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흡연에 의해 파괴된 폐 조직은 재생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흡연 기간 중에 이미 감소된 폐활량은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연을 하실 거라면 빠른 시간 내에 금연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담배와 같은 경우에는 폐뿐만이 아니라 심장, 그리고 암 등과 같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연 한 가지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빨간 점선이 비흡연자의 노화 과정인데, X축, 그러니까 나이가 점점 들어가게 될수록 폐 기능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으로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 파란 선을 보시면 흡연자의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흡연자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수록 그 폐 기능의 감소폭이 훨씬 크게 됩니다. 그래서 연령은 45세인데 이미 폐 나이는 67세, 70세에 가까운 폐로 40대를 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호흡곤란이나 이런 증상들이 더 빨리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70대에 대해서는 이제 폐 기능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조기 금연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손 씻기나 개인 위생, 그리고 이런 것, 운동이나 식이 섭취 이런 내용들은 정상 건강인들을 위한 예방법으로도 볼 수 있고 질환자들을 위한 예방법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지금부터는 만성호흡기 질환들을 위한 호흡재활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재활의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은 운동입니다. 운동도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유산소 운동, 걷기나 자전거, 트레드밀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최소 주 3회, 하루에 20에서 60분 정도 차차 늘려가면서 시행을 해주시면 되고,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아령, 스쿼트, 계단 등이 있고, 유연성 운동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흡기근 운동 같은 경우에는 호흡을 할 때 필요한 흡기근을 단련을 시키는 것인데, 아래 나와 있는 기구를 이용을 해서 흡기근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자전거나 트레드밀, 뛰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실 수 있는 기계들인데요. 이런 것들도 유산소 운동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걷기부터 자전거, 트레드밀까지 일단 환자분이 하실 수 있는 선에서, 예를 들어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트레드밀 대신 자전거를 한다든지 걷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차 운동량을 늘려나가서 심박수가 조금 더 증가하는 정도로, 조금 힘이 드는 정도까지 이렇게 계속 증량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연성 운동 같은 경우는 간접적으로 호흡에 작용하는 근력을 도와주는 운동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목갈비근, 흉쇄 유돌근 스트레칭, 목을 좌우, 앞, 뒤로 유연하게 이렇게 스트레칭을 시켜주는 것이고, 그리고 등 세모근 스트레칭, 그리고 마른 목근 스트레칭, 가슴근 스트레칭, 여기에 관여하는 근육들은 다 호흡에 관여되는 근육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면 가슴 가동 운동, 이 흉곽을 좀 더 넓게 펼쳐서 이렇게 폐활량을 늘릴 수 있는 스트레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가슴을 양쪽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고, 그리고 목 뒤에 깍지를 껴서 앞뒤로 움직이고, 그리고 어깨를 가동하는 운동, 팔을 위로 번쩍 들어 올렸다가 아래로 낮추고, 그리고 그거를 지팡이를 잡고 위로 들어 올렸다가 아래로 낮추고, 이렇게 흡기 자세, 호기 자세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가동 운동을 해주는 것이 유연성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관리인데요. 이 자기관리에 해당하는 것은 호흡법과 가래배출법입니다. 이 호흡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가져온 것이 두 가지인데, 일단 오므린 입술 호흡법. 이것은 아래 사진을 보시면 2초, 1초, 2초 동안은 흡기, 그 다음에 1, 2, 3, 4초 동안은 호기, 1대2 비율로 흡기와 호기 비율을 조절하시면 되고, 목과 어깨 근육이 이완된 상태로 천천히 깊게 코를 통해 흡입하고, 호기 시 입술을 둥글게 모으고 촛불을 불듯 천천히 공기를 배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2초 동안은 흡기, 그 다음에 입을 작게 오므린 상태에서 천천히 호기를 4초 동안 배출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횡격막 강화 운동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횡격막이 호흡에 같이 작용하는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손을 배 위에 놓고 압력을 가하거나 아니면 손 대신 무거운 책이나 아령 같은 것들을 놓는 방법으로 해서 점차 무게를 늘리면 되고, 이 무거운 것을 배 위에 놓은 채로 호흡을 하다 보면 횡격막 근육이 같이 강화가 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호흡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래배출법 같은 경우에는 기침운동과 허핑 기침이 있는데, 기침운동 같은 경우에는 2, 3회 깊게 숨을 들이신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오므린 입술 호흡법으로 천천히 내쉬게 됩니다. 그리고 양팔로 배를 감싸고 코를 통해 편안하고 깊게 숨을 들이십니다. 그리고 머리와 상체를 앞쪽으로 약간 숙이고 팔에 힘을 주어 배를 누우면서 한 번에 기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허핑 기침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깊게 숨을 들이신 다음에 성문을 연 상태로 복근을 빠르게 연속적으로 수축하면서 호기를 시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호기를 할 때는 강하고 낮게 허 하고 짧게 강하게 소리를 내주시면 됩니다. 이게 허핑 기침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가래가 조금 더 수월하게 배출이 된다고 해서 가래 배출법으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양교육과 체질량 개선인데요. 체질량 지수라고 하면 이제 몸무게를 키로 나눈 것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8.5에서 22.9 사이를 정상이라고 보고 있어서 WHO 기준보다는 약간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체질량 지수가 20 이하인 사람들에서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유병률이 높고 관련 사망률도 높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에 따라 환자마다 개별화해서 에너지 섭취량을 조절하고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장질환의 경우에는 이 BMI, 체질량 지수가 높을수록 심장 혈관에 좋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호흡기 질환의 경우에는 높을 때도 좋지 않고 낮은 것도 그 못지않게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쯤 유의를 해야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겠는데, 체중 변화가 급격할 때, 급격하다는 정의는 최근 1개월 이내 5% 이상 또는 6개월간 10% 이상의 체중 감소가 있었으면 이제 영양불량의 위험도가 큰 것으로 판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다가 체중 변화가 급격하게 생겼거나 그럴 때는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식사 섭취와 관련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인데요. 노화가 들수록 폐뿐만 아니라 치아나 소화 능력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식이 섭취가 불량한 경우가 많은데, 그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치아로 인해서 씹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부드러운 음식을 이용하고, 그리고 다지거나 무르게 조리한 음식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복부 팽만감이 자주 있는 분들은 소량씩 자주 식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변비가 있는 분들은 수분이나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등의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삼키기가 어려운 분들, 아주 이제 고령층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린비아나 뉴케어, 메디웰, 미니웰 등 다양한 제품이 시판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섭취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ml당 1kcal 영양을 공급할 수 있고 미량 영양소도 골고루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식사를 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도 좀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COPD 환자를 위한 식사 요령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조금씩 자주 먹거나 아니면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골고루 먹고, 그리고 아침 식사를 충분히 하고, 그리고 체내에서 가스가 많이 생성되는 음식을 많이 먹지 않도록 하시고요. 왜냐하면 가스가 많이 생성되면 호흡이 좀 불편하고 가빠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금 섭취를 줄이고
영양가가 적은 음식물을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조리하기 쉽고 집어먹기 쉬운 음식을 자주 소량씩 드시는 게 좋겠고요. 음료는 식사 후에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정신의학적 측면의 개입입니다. 이런 만성적인 내과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우울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 같은 경우는 우울감이나 흥미 또는 의욕 저하로 대표되는 감정인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약물 수능도도 좋지 않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호흡제할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호흡기 질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숨쉬기가 힘들게 되면 당연히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 불안감 자체가 또다시 빈맥, 발한, 호흡곤란, 공황 발작 이런 것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계속 안 좋은 사이클로 돌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인지기능 저하, 연세가 드신 분들은 치매나 기타 다른 원인으로 인지기능 저하가 하게 되면 이제 호흡기 약물을 잘 복용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이 호흡제할 같은 걸 잘 하지 못하신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인지가 되면 필요할 때 조기 개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많은 환자분들이 외래에서 궁금해하시는 민간요법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습기입니다. 가습기는 일부 연구에서 독감 바이러스에 의한 상기도 감염을 일부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감염이 생긴 뒤에는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가습기 사용 자체가 천식 증상 완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도리어 천식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도 있는 요인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다른 호흡기 질환, 즉 결핵이나 종양 등에 대해서는 가습기 사용에 대한 연구가 없고, 위의 연구 결과를 유추해 볼 때 증상 완화 목적으로 가습기 사용이 권고되는 호흡기 질환이 따로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기는 하지만 관리가 되지 않는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기청정기인데요. 요즘에는 이제 헤파 필터를 사용한 공기청정기로 많이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 헤파 필터의 역할 자체는 미세먼지, 다른 작은 사이즈의 분진들, 나쁜 유해 물질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옛날에는 공업적으로만 사용이 되다가 요즘에는 가정용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헤파 필터가 장착된 공기청정기는 실내 공기 질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 증명이 되었는데, 그것이 호흡기 질환 자체를 개선시킨다는 것은 아직 증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등도 이상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에서는 증상 개선, 급성 악화 빈도 감소, 운동 능력 향상 면에서 그 효과가 증명되었습니다. 공기청정기와 관련된 건강 관련 유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중등도 이상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에서는 헤파 필터가 장착된 공기청정기의 사용을 권고드립니다. 세 번째는 물입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는 기침의 빈도를 줄이고 객단 배출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천식 환자는 탈수의 빈도가 높을 수 있고, 탈수는 호흡기 증상 및 폐기능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흡기 질환의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적절한 양의 수분 섭취를 권고드립니다. 하지만 고령이나 신부전, 만성 콩팥병 등 특정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과도한 수분 섭취가 오히려 폐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많이 영양제로 드시고 있는 프로폴리스인데요. 일부 연구에서 프로폴리스가 항바이러스, 항균 효과, 그리고 면역 조절 효과 등을 일부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기는 하지만, 프로폴리스의 다양한 성분 중에서 어떤 성분에 의해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지는 정확히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프로폴리스는 판매되는 국가 또는 제약회사에 따라서 제형이 다르고 복용 방법 역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연구에서 사용된 프로폴리스와 국내에서 상용화된 프로폴리스 사이에 동일한 효과가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즉, 다양한 호흡기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프로폴리스가 효과가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결론 지을 수 있고, 따라서 프로폴리스 복용을 권고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비타민 C입니다. 이것도 옛날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감기에 걸렸을 때는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비타민C 복용하는 것이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되지는 않다고 알려져 있지만 단기간 동안 과도한 신체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감기 예방을 위해서 비타민C를 복용하거나 감기에 걸린 이후에 비타민C가 많은 과일이나 채소, 비타민 제제 등을 함께 복용하는 것은 증상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많이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 소변으로 다 배출이 되기 때문에요. 하지만 대신에 과다 투여 시에는 출혈성 경향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기에 걸렸을 때 증상 감소와 기간의 단축 등에 대한 연구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 격한 활동을 하였거나 감기에 걸린 상태라면 비타민C가 많은 과일이나 채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치료 자체를 목적으로 비타민C 제제의 투약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이 비타민C 영양제와 과일과 채소를 비교를 하게 되면 이 영양제, 이런 알약 제형보다는 과일이나 채소 원재료에서 섭취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과일이나 채소를 통해서 섭취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많이 들어보셨던 꿀, 배차, 아니면 뭐 생강차, 마늘, 김치, 도라지 이런 것들은 다 근거가 없어서 권고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병원에 가야 하는 그런 주의해야 할 증상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변했다거나, 목소리가 변했다고 하면 이제 역류성 식도염, 인후두염, 인후두암 등 다양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증상이고요. 그리고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면 협심증, 흉막염, 흉수 등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래에 피가 섞였다고 하면 제일 흔하게는 염증, 그러니까 폐렴, 그리고 결핵, 폐암, 기관지 확장증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음식을 삼키기 어렵다. 그러면 뭐 식도암, 이것을 포함시킨 거는 담배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진행하는 호흡곤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든지 아니면 간질성 폐질환, 폐섬유증 등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누렇고 냄새가 많이 나는 가래, 기관지 확장증이나 폐농량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같은 증상이 생기면 병원 진료를 받아보셔야 하는 증상들이고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기침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 질환에서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정상적으로는 기침 자체가 이물질로부터 기관지와 폐를 보호하기 위한 정상적인 반사 기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주 반복이 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3대 원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예전에는 후비루라고 했던 상기도 기침 증후군, 보통은 알레르기 비염이나 축농증 등으로 인한 증상이고요. 그리고 쌕쌕거림이 동반되게 되면 천식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속쓰림이나 신물이 올라오거나 쉰 목소리 등이 생기게 되면 역류성 식도염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만성기침의 3대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침과 같이 가래가 동반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최근에 호흡기 바이러스나 폐렴에 감염이 되었던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자극원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기침이 생기는지, 기침이 생기는 특정 시간대나 환경이 있는지, 아니면 급성 또는 뭐 8주 이상 만성적으로 생겼는지 등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그런 상황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진단들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기침 같은 경우에는 3개월까지도 지속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8주 이상의 만성적으로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결핵이나 폐암 등의 가능성도 같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침 증상이 꾸준히 있다고 한다면 이 앞서 말씀드린 가래가 같이 동반이 되었다든지, 특정 시간이나 장소에서 자꾸 기침이 난다든지 이런 상황들을 같이 외래에서 알려주시면 진단을 하는데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래인데요. 이 가래 같은 경우는 코 속으로 들어온 공기가 이 코 안의 비강, 그리고 인후두, 폐를 거치면서 유해물질과 세균, 먼지를 걸러주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내 점액 분비물이 증가되는 상황이 되면 가래도 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먼지나 흡연하시는 분들은 가래가 반복적으로 생기게 되죠. 그리고 건조한 환경,
환경이 건조하게 되면 1차 방어 기제인 이제 섬모 운동 같은 것들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가래가 같이 증가되게 되고요. 그리고 감기나 비염, 축농증, 역류성 식도염 등에 있어서도 가래가 같이 증가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 환기나 습도, 수분 보충, 마스크 착용, 코 세척 등이 중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흡곤란인데요. 호흡곤란은 폐뿐만이 아니라 심장이 원인일 수도 있고 기타 다른 것들이 원인일 수도 있는데 호흡곤란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호흡곤란 점수라고 하면 0, 1, 2, 3, 4점이 있는데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커질수록 호흡곤란이 심하다는 지표인 건데 저희가 주로 중간 정도 여기 2점을 보시면 평지를 걸을 때 숨이 차거나 동년배보다 내가 숨이 더 차서 천천히 걷게 되고 자신의 속도로 걸어도 평지에서 숨이 차서 멈춰야 된다. 요 정도 기준이 2점이 되겠고 이제 이거보다 낮다고 하면 평지를 빨리 걸을 때 아니면 오르막길을 걸 때 숨이 차면 1점 정도가 되고 3점 같은 경우는 평지를 걸을 때 조금만 걸어도 매우 숨이 차거나 멈춰 쉬어야 되는 경우에 이제 3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서 호흡곤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도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원인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호흡곤란의 원인이 폐인 경우에는 기도, 흉벽, 폐실질 질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 기도 질환의 경우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천식이 대표적으로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기도 질환입니다. 60대 이상에서는 천식보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훨씬 더 흔한데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거부터 흡연을 한 빈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고 흉벽의 질환 같은 경우에는 척추측만증, 호만증과 같은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호흡근의 약화로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폐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근골격계의 문제로 호흡곤란이 발생하는 경우이고 그 외로는 흉수, 폐를 싸고 있는 막 사이에 물이 많이 차 있을 때 그때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호흡근 운동에 영향을 주어서 호흡곤란이 발생하고요. 그 외에 호흡근에 병이 생기는 근무력증, 길랑바레 증후군 등도 호흡곤란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폐실질 질환 같은 경우에는 간질성 폐질환이나 폐실질의 염증, 다른 말로 폐렴 이런 경우에도 호흡곤란의 원인이 되고요. 따라서 폐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도 호흡곤란이 있을 수 있지만 폐를 싸고 있는 막 또는 폐가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이 있을 때에도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심장질환입니다. 첫 번째로 좌심실 질환, 허혈성 심질환, 우리가 심근경색이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심근염 등으로 인해서 좌심실 기능이 떨어지면 말초 모세혈관에서 폐부종이 발생하기 때문에 호흡곤란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폐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폐동맥에 피떡이 생기는 폐색전증 그리고 폐동맥 고혈압이 생기면 가스 교환이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심장을 싸고 있는 막 심낭에 교착성 심낭염이나 심낭압전이 생겼을 때도 호흡곤란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심폐 질환이 아닌 경우도 보시겠는데요. 심장이나 폐 이외의 질환인 경우에도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 빈혈인 경우 산소를 운반할 수 있는 적혈구가 부족한 경우에도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리고 비만의 경우에도 비만과 운동 부족의 경우에도 호흡곤란을 홀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이 항진됐을 때도 숨이 차고 빈맥 등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상기 등의 증상을 가지고 병원에 내원하게 되셨을 때 시행하는 검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기본적으로는 단순 흉부 방사선 촬영, 우리가 엑스레이라고 얘기하는 이 촬영이 되겠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흉부 영상 검사로 심장과 폐를 포함한 흉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장 크기의 변화도 함께 확인할 수 있고 폐실질의 염증, 흉수, 기흉 여부를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병변이 미세한 경우에는 이런 단순 엑스레이 촬영으로는 진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전도고요. 심장박동을 기록하는 것으로 부정맥, 관상동맥 질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 심전도 외에도 24시간 심전도, 운동부와 심전도와 같은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장을 간략하게 파악을 하는 방법인데 호흡곤란의 경우에 폐 이외에 심장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호흡곤란으로 외래를 오셨을 때 같이 검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개해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폐기능 검사가 있겠습니다. 폐기능 검사는 이 눈으로 보는 엑스레이나 CT와는 달리 호흡 능력, 기능적으로 실제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검사로서 호흡 능력과 폐의 기본 기능인 환기, 가스 교환이 잘 이루어지는지 측정하는 검사로 폐질환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주로는 천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진단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검사입니다. 네 번째는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 우리가 CT라고 얘기하는 검사인데요. 이것은 3차원적으로 입체 영상을 얻는 진단법이고, CT 자체가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계산 및 영상을 재구성하기 때문에 5mm 이하의 아주 작은 조직의 밀도 차이까지도 구별을 할 수 있고, 질병의 조기 진단과 함께 그 구성 성분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는 폐암의 조기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검사이고, 폐암 이외에도 다양한 폐질환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하는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암 검진에 이제 폐암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폐암 같은 경우는 모두를 다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만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녀 중에서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폐암 검진을 2년마다 시행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이대 환자분들 중에서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 대체 누구냐 하면 이제 30감년, 감년이라고 하면 한 갑을 30년 동안 피우면 이제 30감년이 되는 것이고요. 두 개를 곱하면 됩니다. 이 30감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은 분들, 가족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런 분들은 2년마다 국가 암 검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암 검진은 엑스레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CT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잘못된 상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폐렴 예방 주사를 맞았는데 폐렴에 걸렸다는 것인데, 현재 가능한 폐렴 예방 주사는 폐렴의 가장 대표적인 균에 대해서만 커버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이 대표적인 균이라고 하면 폐렴구균이라고 하는 균입니다. 실제 폐렴은 폐렴구균 외에 다양한 원인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폐렴 예방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전혀 걸리지 않게 할 수는 없고, 대신에 폐렴구균 하나는 커버해 주기 때문에 발병률 자체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제 폐렴은 병원체에 따라서도 바이러스, 세균, 진균 등 여러 가지가 있고, 병원체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다른 역학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생기는 부분인데, 첫 번째로 바이러스가 이제 독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두 번째로 세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세균,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이 세균 중에서도 폐렴구균에 대해서만 커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균 이외에 다른 것들에 의해서 폐렴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폐렴은 공기 중에 균이 전파되어 생긴다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말 감염은 호흡기 감염 전파의 흔한 감염 방식 중에 하나이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환자와 이야기하던 중에 작은 비말이 공기와 함께 호흡기로 흡입되면서 감염되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이런 전파도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만 전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자체의 호흡기 점막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세균에 의해서 폐렴이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부에서 들어온 누구인가에게서 옮아서 생기는 것들은 아니라는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표인데요. 이번에는 제일 오른쪽을 보시면 역학적 원인을 보시면 이 병원성, 그러니까 노인이나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자기 몸에 있는 균으로도 폐렴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흡인성, 노화가 되면 이제 기침 반사가 저하가 되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물질을 잘 걸러내지 못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에 의해서 흡인이 되어서 폐렴이 생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공기 중에 있는 것이 전파가 돼서 폐렴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담배를 폈으면 숨이 찬 것은 당연하다는 것인데, 흡연자들은 비흡연자에 비해 폐기능이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만 그렇다고 모든 흡연자에게서 호흡곤란이 생기는 병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실제 흡연에서 생기는 대표적인 병인 COPD인 경우에는 10년 이상 흡연했던 사람들 중에서 15에서 50% 정도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많은 흡연자들이 본인이 흡연했기 때문에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COPD는 만성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의 진단율이 낮고 상당히 중증이 된 후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흡연했다고 해서 숨이 찬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고 증상이 지속된다면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요약하자면 환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관리를 먼저 보시면 충분한 식이 섭취, 운동, 환경 관리, 그리고 마스크 착용과 위생 손 씻기 등의 위생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예방접종, 65세 이상은 독감과 폐렴구균 접종이 필요하죠. 그리고 금연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금연이 오늘 강의 중에서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증상들이 헷갈릴 때는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보시는데 조기에 필요한 검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폐암이 만 54세에서 74세 사이의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30감년 이상의 흡연자들, 이런 분들이 2년마다 폐암 검진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셔서 해당 사항이 있으신데 빼뜨린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검진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환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고 그 이외에는 이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첫 번째로 환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해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병원에 오시면 당연히 도와드리는 부분들인데요. 해답이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은 그냥 여지없이 무조건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방접종이나 금연이 그것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치료를 해야 되는 단계가 오기 전에 예방이 먼저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숙지하셔서 예방을 먼저 해보시고 예방접종 같은 거 하시고 금연도 반드시 오늘부터 실천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시면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